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원자력 에너지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 국가 명단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재 접수된 지 93일째 접어들었습니다. 헌재가 수기를 거듭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강세를 보이던 미달러화가 최근 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최근 환율 추이와 외환 투자 관련 유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먼저. 민감국가 지정 이거 어떤 뜻이에요? 일단 미국 에너지부가 매년 이 국가안보라든가 핵 비확산 혹은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은 에너지부 차원에서 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 혹은 뭐 요주의 국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리스트에 등재되면은 뭐 에너지라든가 기술 협력에 있어서 약간의 좀 규제들이 가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결정된 건 아니고요.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당시에 이제 그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스트에 추가된 국가들이 보면은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북한 같이 이제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국가들 혹은 이제 구소련에 있었던 국가들도 많이 포함이 됐고요.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로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명단 효력이 발휘되는 4월 15일 이전에 어떻게 좀 해결한다면은 또 풀어낼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때까지 지금 상태로 간다면은 우리가 향후에 이제 미국과의 어떤 기술 협력이라든가 에너지 협력에서 좀 규제들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여쭤본 김에 이동수 대표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기관 협력에 유의할 민감 국가 목록 이제 추가를 했는데 정부가 2달 동안 이거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통보한 적은 없고요.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얼마 전에 비공식 채널로 이렇게 또 파악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에 있어서는 뭐 향후에 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어떤 신주호 부대변인 뭐 어떻게 대응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도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이런 민감 국가라는 그 범주 그런 게 있었는지도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고 하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 전후 관계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민 최고위원은. 일단은 이제 미국이 경고장을 날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한국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보수 진영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12.3 비상기험 선포 이후에 한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에도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개업날에 미국 측에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고 이제 외교부 장관도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계엄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조차 없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 정부에서는 한미동맹을 외쳤지만 오히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나서서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조치가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 민감국가 지정을 확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지금 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좀 선을 긋고자 그리고 좀 경고를 공개적으로 하고자 이런 일을 한 게 아닌가라고 많은 전문가들의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수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 미국이 경고장을 날렸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아전 인수격 해석을 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좀 들어보죠. 지금부터 왜 미국이 동맹인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을까? 그 배경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입니다.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권영세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탓이다. 뭐 북한에 돈도 줬다. 뭐 반미 정서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 비난하고 북한 지령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할 말 없으면 또다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물고 늘어지는 이 나쁜 버릇은 언제 고쳐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쯤 되면 우주의 중심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국민의힘의 우주는 이재명 대표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 측 기관과 연구소 발언만 보더라도요. 뭐 데릴 킴볼 이 군비통제협회 사무총장의 발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 자체 핵무장론은 매우 도발적인 이야기이고 에너지부가 내린 결정이 매우 분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외에도 이제 미국 측 전문가들 발언을 보면 이번 결정 배경에는 윤석열 핵무장론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이 사실은 지금 질타해야 될 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요. 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상 거의 2달 동안 이 사태를 방치한 정부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이 핵무장론을 주장했던 그 무수히 많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좀 자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민주당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는 이 박성민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일수록 양당이 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박성민 최고위원이나 이재명 대표나 여권의 핵무장론 때문에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아주 틀린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핵무장 주장해 왔었던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은 그동안에 무수히 많았습니다. 정치 세력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을 우리가 머리 위에 짊어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분들이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반미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일정 부분 틀렸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미를 외쳤던 정치인들, 정치 세력들, 사회 시민단체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반미를 외치던 분들, 뭐 핵무장을 외쳤던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에서야 민감국가로 지정됐느냐. 이것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에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이후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밝힌 입장이 뭐였냐면 한독수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 한독수 권한대행 체제와 우리가 대화할 용의가 있다. 대화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렇게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밝혔습니다. 그랬는데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한독수 권한대행을 한독수 총리를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미국이 대체 대한민국의 어느 인사와 우리가 대화의 상대로 삼아가지고 협상이나 뭐 각종 국제 정세를 논의해야 되느냐 이 인식이 전 자라났다고 봅니다. 게다가 한덕수 총리는 주미 대사도 지내셨고 또 미국과의 통상도 책임졌었던 대미 외교통이고 소식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대미 외교에 특장점이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을 인정했었던 미국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추측이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왜 이런 사태가 나오게 됐느냐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마치 핵무장 주장 때문에 그렇다 뭐 반미 세력 때문에 그렇다 그런 식의 과거부터 있었던 얘기들까지 다 끄집어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전혀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일단 이게 에너지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국가 리스트를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행보 보면은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핵무장 이야기를 대뜸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난해 말에도 이제 미국과 어떤 협의나 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비상계엄 갑자기 선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인물이니까 한국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 오늘 논란이 하도 되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 원전같이 핵심 산업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일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원전 중요성이 다시 이제 또 좀 이 고조되기 시작을 하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어떤 그 친환경만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는 뭐 친환경의 범주에 이제 원전도 다시 포함하고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 중에서 사실 원전 다룰 수 있는 나라라고 해봤자 한국이랑 프랑스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들과 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놓고서 굉장히 큰 갈등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전 이런 점들이 이제 미국 에너지부 차원에서 이 원전 산업 관련해서 한국 되게 눈여겨봐야 된다. 까딱하면 이제 우리나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동수 대표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까 신주호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주미대사 출신 그 누구죠? 한덕수 총리 통상교섭본부장도 했던가요? 여하튼 뭐 경제수석도 했었고 근데 이분을 빨리 저 탄핵 심판 사건 하루 빨리 기각시켜라 뭐 이런 얘기를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근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복귀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일단 탄핵 사유 자체가 사실 이분이 진짜 탄핵 당할 만큼 큰 어떤 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없다 보니까는 이 대행의 대행이 지금 이제 국정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범위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통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그 선거 관리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경제부총리한테 그걸 맡기는 게 온당한가?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이제 복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입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무장론 뭐 보기는 그럴듯하지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되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해야 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자, 보니까 아까 뭐 세 분이 조금씩 얘기하신 거긴 하지만 여하튼 네. 똑같은 주제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는 크게 봐서 핵무장과 계엄 선포. 네. 이게 결정적이었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좀 복합적이라고 봐야겠죠. 결국에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한미 동맹의 신뢰를 훼손했다라는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이었던 건데요. 뭐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어떤 자체 핵무장론을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부터 23년 1월에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핵무장을 이제 할 수 있다. 북핵 상황이 악화될 때 핵무장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 뭐 외교 안보 라인에서 이제 장관들이 이제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취임 당시에 핵무장도 모든 가능성 중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네.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국회에서 뭐 미국 동의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논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 뭐 여권에 이제 뭐 오세훈 시장, 뭐 나경원 의원 뭐 등등 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게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특히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강화되는 이런 흐름과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게 한국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깎인 상태가 아니겠느냐. 한미 동맹을 스스로 지금 대한민국이 저버리는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탓을 할 게 아니라 일단 정부는 빠르게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거고요. 이게 효력이 다음 달 이제 15일부터 발현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탓을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뭐 반미 행보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그 주장을 놓지 못하고 어떤 이 한미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게 순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키고 국민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뭘 잘못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보통 상황도 아니고 사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정말 충격적인 조치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수 진영에서 뭐 큰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지금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몰두할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선 발언을 좀 자제하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핵무장이라든지 핵과 관련돼서 뭐 잠재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 모든 주장들은 사실은 이 세계 질서를 저는 깨뜨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제 한국만의 뭐 문제가 아니고 이게 비확산 체제 자체를 어그러뜨릴 수 있는 주장이고 그러면서 한미 동맹까지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주장이니만큼 자제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그 한동훈 대표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말씀하신 것들이 뭐 핵무장 하려면 원자력 협정 깨야 되고 뭐 NPT 탈퇴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외교의 근본도 모르는 분이 제1야당의 대표로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문제인 겁니다. 파키스탄과 인도가 어떤 방식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죠? 어떻게 핵실험했죠? 샤를 드골이 왜 프랑스가 핵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한 NPT나 핵의 근간으로 이루어진 세계 질서조차도 모르는 분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허장성세라고 말씀하셨는데 허장성세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권에서 핵무장론이 나왔느냐. 이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파고들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이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퍼줘가지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에 핵무장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떠한 반성을 했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개발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 도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실책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정부의 실책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온당한 태도입니까? 저 박성민 최고위원이나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번 민감국가 사태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론 저도 어느 부분 인정합니다. 분명히 정부에서는 2달 동안 왜 이 부분을 몰랐느냐에 대해서 국민들께 명확히 설명을 드리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여권 핵무장 때문에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은
다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민주당 탓이 큰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북한 핵무장할 수 있었던 게 민주당 10년 정권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일에까지도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박성민 최고위원, 신주호 부대변인 얘기가 전혀 다른데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과거에도 보수에서도 이제 좀 강성 보수 정치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핵무기를 당장 쥐는 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재처리 기술이나 농축 기술 확보해서 일본처럼 이제 핵 잠재력을 갖는 수준까지는 저는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무협지 같은 거 많이 보면은 뭐 강호의 도리가 땅에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국제 질서의 도리가 바닥에 떨어진 시대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가 전 그걸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94년에 이제 핵무기 포기하는 협정을 맺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안보 보장을 좀 약속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작 러시아가 이제 쳐들어가니까는 그때 도와준다고 했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 다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고 미국은 물론 도와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자원 절반 내놔라 지금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국제 질서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최소한 이제 적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범을 했을 때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잠재성 정도는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까지 같이 해서 해주세요. 지금 이동수 대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북한을 자꾸 이제 핵 보유국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보를 상당히 돈의 관점에서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어떤 핵 질서나 이런 걸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잠재적 보유 국가로서 그 능력은 갖추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통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그런 약간 주변적인 거를 어쩌면은 챙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좀 무리일까요? 어떨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핵무장에 반대하는 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의 기본 노선이 그렇고 지금까지 한미 동맹 하에서 약속해왔던 게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뭐 아무리 뭐 어떤 뭐 핵을 갖겠다 혹은 안 되면 잠재력이라도 갖겠다 아니면 혹은 관련된 기술이라도 갖겠다. 정말 만약에 그 기술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일본이 어떻게 그런 재처리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까? 비핵 3원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결국에 그런 기술들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안 되면 잠재력이라도 갖겠다, 핵 갖겠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과물이 지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된 건데 지금 이 사태를 보고도 아직까지도 어떤 지지층들만을 노리면서 결집 효과를 노리면서 정치 선동성 발언만 이어가는 게 도대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 탓을 하는데 자꾸만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이 사태에서 여당은 도대체 뭘 잘했으며 정부는 도대체 뭘 잘한 거죠? 그렇게 뭐 핵무장론 뭐 주장한다고 칩시다. 근데 주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혹은 오히려 지금 제재만 더 받게 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보면 뭐 반도체 조선 협력 찾을 우려 빚어진다 우려 나오고요. 당장 지금 원자력 뭐 AI 온갖 이 첨단 산업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의 협력이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연구 현장에서는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이 사태에서조차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 탓하거나 여전히 어떤 핵무장론에 대해서 주장을 반복하는 분들께 정말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게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주장이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됩니다. 결과물은 지금 우리가 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인 바이든 정부에서. 자, 민주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한 국회 결의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여당 입장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 국익을 위해서 이 결의안을 내겠다 하면은 저는 여당도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여야 뭐 진보 보수할 거 없이 국가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뭐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민간 국가 지정에 대해서 철회를 해달라 이것이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기존에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이 있었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승적으로 합의하고 국회 통과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주제를 바꿉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10일차로 마무리하고 20일째 논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매일 오전엔 자료 검토, 오후엔 평의 열어서 의견 주고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헌재 고심이 좀 깊어지나요? 생각보다 조금 길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난달 25일 날 변론 종결한 뒤에 거의 3주째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이제 평의 열면서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기존의 전직 대통령들 아니 전 대통령들 탄핵 심판과 다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이 쟁점들이 서로 어떤 합의가 안 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헌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변론 이 요지를 작성하고 이런 데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국민분들이 또 실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 14일 날 금요일 날 뭐 결론 날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다 안 돼가지고 실망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뭐 14일 날 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다들 보면은 변론 종결 뒤에 한 2주 뒤에 나오더라. 그리고 보니까는 이 관례상 한 금요일 정도에 나오더라라고 이제 전망을 한 것뿐이니까는 저는 뭐 헌재는 그냥 본인들 속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헌재를 믿고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성임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이거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많이 늦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근데 뭐 헌재에서. 일단은 뭐 사실 좀 늦어진 건 맞죠.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뭐 11일, 14일 걸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 장기간 평일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헌재도 좀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의 정보력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어떤 결론은 내렸을 걸로 봅니다. 그래요? 결론은 내렸는데 다만 이게 지금 워낙에 첨예하게 양측이 부딪히고 있고 특히 뭐 대통령의 석방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헌재에 대한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확보함으로써 이 결정의 정당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일종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평의는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도 끝났고 쟁점 정리도 어느 정도 다 됐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그냥 최종 선고와 그 앞서서 이제 평결 그것을 제외하고는 아마 결정문은 거의 지금 뭐 작성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결론을 이미 헌재에서 내리지 않았나. 그만큼 사안이 명확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저는 결론은 이미 다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헌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결론은 내렸다. 아마 결정문도 거의 작성하지 않았을까. 사실관계 파악이 됐고 쟁점 정리도 됐다. 그래서 뭐 어쨌든 미세한 부분 그러면서 여론의 동향을 좀 보면서 그렇게 이제 정무적인 판단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성의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친주호 부대변인님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네.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놓았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랬을 거였으면은 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면 헌법재판소가 사실 그동안의 국론 분열 그리고 이 국가적인 혼란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걸 전 재판관들이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 혹은 뭐 평결 절차까지 이루어졌는데 만장일치가 안 나고 있어서 그렇다. 저희들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보의 그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사실관계 자체부터도 많이 다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왔었던 증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달라지고 있고 진술들이 좀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괜히 섣부르게 판단을 했다가는 이 역풍이 헌법재판소로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역사적인 쟁점인데 괜히 섣부른 결과를 내놓았다가 후에 뭐 내란죄 혐의에 있어서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혹은 관련자들이 석방되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과연 그럼 그때 탄핵 재판에서는 뭘 보고 대통령직을 파면했느냐 이런 또 역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지금 상당히 사실관계 자체부터도 서로 간에 다투고 있거나 아니면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실 선고가 날지 자체도 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은 어떤 실체적인 문제, 내용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좀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아무래도 이제 워낙 지금 지난번 1월 달에도 보면은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막 서부지법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뭐 크게 이제 막 난동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양측에 이제 갈등이 워낙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도 또 그동안 문제됐던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들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퇴근길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가양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50분 정도 걸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부터 서운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남동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인천 시점부터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경기권 정체만 이어지는데 수원에서 짧게 막히고요. 더 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까지 막히고요. 죽전에서 신갈 분기점까지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이제 그 결정이 나올 거라는 이제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 지지층이 사실 광장에서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향, 야당은 윤 대통령 향해 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전 이렇게 서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희극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헌법재판 자체가 이제 단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을 방도도 없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을 국가기관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네, 당연한 서로 건데 요구하고 있는 네. 자체가 약간 블랙 코미디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이제 이런 많은 방송들이나 미디어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고, 네. 다만 이제 보면은 양당 이제 지도부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런 요구를 하면서 이제 좀 서로 이제 좀 승복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작 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당 지도부, 야당 지도부 승복 취지의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했긴 했거든요. 그걸 우리는 무조건 합니다. 이러고 막 선언 형식은 아니었지만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도 하고 아침 회의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했는데, 자, 신지호 부대변인, 정확한 여당 입장이 뭐예요? 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헌재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이미 네. 그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의 투톱 중에 한 분이 원내대표가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어떤 결론이 나든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 뒤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쓰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시에 저는 대통령 측에서도 하루빨리 이 승복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변호인단들이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어떠한 결론이 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은 하시긴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국가 원수의 그 자격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국민 통합과 국가의 분열상을 극복하는 데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차원에서도 저는 하루빨리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상황 여쭤보고 다시 질문 드릴게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민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이게 승복 여부 저희 당연히 관련해서? 승복한다라는 입장이죠. 뭐 그거는 일관되게 나왔던 메시지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근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승복하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모 방송사 이제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지금 승복을 안 한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단 한 차례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여당 측에서 이 헌재를 공격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점점 과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리 지도부가 승복한다라고 말로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과연 좀 진정성이 있는 말이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핵심적인 건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것의 문제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아무리 지도부가 뭐 헌재 판단에 승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최근에 어떤 뭐 이제 열렸던 집회들이라든지 이제 그런데 나가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헌재를 부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헌재 재판관 그러니까 문영배대행 관련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헌재를 계속 공격하고 비판하고 뭐 헌재를 부숴야 된다라는 이런 망언까지 한 의원에 대해서는 심지어 징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승복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진정성이 있냐라고 민주당에서는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측의 어떤 우회적인 입장으로 낼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어떤 판단이 나와도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세 분이 뭐 거의 똑같은 입장인 것 같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동수 대표님, 네. 대통령실은 선고 승복 메시지 여부에 변호인단과 상의해 결정할 일이다 이런 입장이고, 네. 자, 윤 대통령 측이죠. 저 변호인단을 포함한 윤 대통령 측은 선고 나기 전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가 지금 입장인가 봐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 발언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어디서 나왔나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대통령실 관계자의 그냥 말이더라고요. 아, 그냥 그것도요? 이 그래서 말도? 아니요, 그 이제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다 그렇죠, 한 것이 그렇죠. 그거는 대통령실 관계자인데 이제 아마 이게 기자분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 취재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많이 화제가 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발언 자체도 제 생각에는 뭐 승복을 안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내 선에서 이거를 뭐 지금 기다 아니다 결정을 못 하니까는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이랑 결정하시지 않겠냐 아마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지난달 19일에 기자간담회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네. 이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느냐 아니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헌법재판소 판결 뭐 조만간 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때 이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좀 명확한 그 입장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그러니까 뭐 아마 이런 취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이것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명확한 내란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메시지를 이제 뭐 여당 측에서 내거나 뭐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지금 대통령의 주장을 계속 비슷하게 되풀이하거나 대통령을 네. 옹호하거나 결사 옹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어떤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정당으로서의 온당한 역할이냐라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이제 싫어하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여주는 행태가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하기 바쁘고 이런 행위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딱 이 문장만 봤을 때, 이 내용만 봤을 때 저는 납득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대통령이 형을 확정받았을 때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제약도 없고 특히 지금 상황만 봐도 대통령의 지지층을 얻기 위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업혀가는 모습을 이 정당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냥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박성민 최고위원께 국민의힘에서 뭐 주진우 의원 이런 분들이 민주당 일당 독재를 꿈꾸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당 독재를 꿈꾸냐 이런 거는 저는 좀 과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가 안 되게 그럼 잘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애초부터 이제 대통령 후보를 내보낼 때부터 좀 사람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어떤 이 경선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민주당 탓을 하면서 또 과하게 반응하시는 것은 오히려 좀 도둑이 재발절인 꼴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님 이번 법안 발의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이 진짜 민주적 질서를 위반해가면서까지 본인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네. 최종 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몇 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후보를 내는 것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2년 뒤, 3년 뒤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당시로 했을 때 바로 다음 선거에는 후보 내지 말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좀 그 시기적으로 따져 보면은 차기 총선이 되거나 혹은 차기 대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 국민의힘 상대 정당 보고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냥 나라를 전체를 앗아가겠다 이런 야욕을 드러낸 거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선거에서 여러 개 정당들이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는 체제가 민주주의인데 게다가 그 대한민국의 정당 체계상 양당제 사실상의 양당제에서 상대 정당을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들이 일당 독재를 꿈꾸는 것 그것이 발현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뭐 정당에서 하는 심판 받고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게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 야권 원탁회의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재명 대표 왼쪽에 항상 같이 서 계신 분 누굽니까? 김재현 진보당 대표예요. 김재현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통진당에서 위헌정당으로 판단받아가지고 정당 해산이 돼서 의원직을 상실한 범죄자 중에 범죄자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가지고 도주를 하고 도망 다니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랑 함께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내란이나 외환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당 해산 심판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면 적어도 도리상 김재현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해야지 김재현 같은 분이랑 같이 하면서 정당 해산 심판을 입에 올린다? 국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어떤 얘기했냐면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기각 혹은 각하가 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런 뭐 제안이랄까요, 이런 얘기랄까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일단 뭐 보세요? 법 통과 자체를 국민의힘이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는 예. 뭐 현실성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저는 일단 이 당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이제 국무위원이나 이런 탄핵을 진행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정치행위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으로 지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 줄탄핵을 막 이렇게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커진다면은 선거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이제 올 1월 달에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민주당을 앞서기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나왔던 것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책임 측면에서 민주당은 그래도 아니지 않나 하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지금 다시 뒤집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저는 국민의힘이 좀 반성해야 될 거는 민주당이 탄핵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뭐 제재를 할 것이다. 이거보다도 민주당이 저렇게 탄핵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도 이제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지 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이동수 대표께만 묻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론조사 제가 길게 질문 드릴 테니까 짧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에서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 55.5%, 전주 대비 5.1%포인트 올랐고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0%포인트 하락한 40%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선 정권 연장론 31%, 정권 교체론 64.7%.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런 수치의 의미 뭡니까? 저한테 여쭤보신다고? 아까 그 질문은 이동수 네네, 대표께만 알겠습니다. 질문하고 네네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화들짝 놀라시길래. 예.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저는 여러 가지가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정책적으로 실용적인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네네. 노선 정책의 어떤 색깔이나 노선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권에서 지금 정책 아젠다를 먼저 선점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대통령이 뭐 구속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어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펼쳐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반성 없는 태도라던가, 아니면 여당 측에서 계속해서 어떤 극우 집회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기보다는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초밀착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권이 지금 어떤 대안으로서 인식받기가 당연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그냥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여당이 가면 저는 국민들께서 아예 저는 마음을 안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여당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이재명 대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계속 절차 시비를 걸거나 이런 양상이라서 네. 부디 하루빨리 좀 정신을 차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이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고무적인 현상에 대해서 뭐 자만하거나 도취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완전히 파면되는 그날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조 부대변님,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여당으로서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선거가 열린다면 중도층 표심 어떻게 공략할까, 이게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게 사실 관건이긴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여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항상 모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요,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런데 우리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정권 연장 사례가 사실 이명박, 박근혜 그 두 정권 간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거셌고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박근혜 대통령으로 정권이 연장됐느냐, 왜 새누리당 정권이 계속 이어받았느냐, 그거를 따져보면은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명박 정권의 연장물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이 판단하기로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만의 새로운 세상, 박근혜 후보가 내걸었었던 아젠다가 투영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진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은 분명히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 하시는 감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되겠느냐. 물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뭐 대학생 등록금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국민들께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선거적인 부분에서는 대형 아젠다가 확실하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비상계엄의 부정당성,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한 번 더 인정을 하고 국민들께 비상계엄의 과오는 저희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잘못을 저지른 만큼 책임을 다하겠다. 더 좋은 나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당의 어떤 후보가 대선에 나가든 정권이 연장된다라는 인식을 주지 않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질문 드린 김에 지금 막 광장이 뜨겁잖아요. 그 아스팔트가 반으로 쪼개져 있는데, 자, 어떻게 주요 정치인들이 광장 열기에 그냥 묻어가려고 하냐, 이런 비판도 있는 반면에 광장의 열기가 사실 국민 여론으로 상당 부분 반영되기도 한다는 또 반론도 있고,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짧게. 그러니까 저는 광장에 나가시고 안 나가시고 하는 건 자유지만 네. 분명히 정치인들, 정치 세력은 국회든 어디든 공론장에 설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분들입니다. 네. 광장의 여론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국민 뜻이다 대변을 하고 싶다면 저는 광장에서 하실 게 아니라 국회든 아니면 이 제도권 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광장에서 호흡하면서 하는 정치도 중요한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곳에서 하는 발언들의 수위는 저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특히 뭐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부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정치 선동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장애 정치의 어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다 키우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야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완전히 악마화하는 그러면 그 강성 지지층들의 환호는 받을 수 있지만 또 그 더 서로 간에 갈라치기가 되고 아스팔트가 더 쪼개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은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저도 보세요? 최근에 이제 좀 극단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권이 이제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어떤 효능감을 주고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당시만 보더라도 이제 정치권이 그래도 여야가 계속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목소리는 좀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서부지법 사태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서 이들을 뭐 다짜고짜 폭도로 규정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호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저는 극단 세력에게 어떤 효능감을 주어주고 그것이 또 다시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또 유도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어쨌든 그 국민들 지지층을 좀 이렇게 잘 완화시켜 가지고 유도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한진이는 최근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집에 난 큰 불로 인해 모든 일상이 사라져버린 한진이네. 그날의 사고로 한진이의 누나가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심한 전신 화상으로 입원 중인데요. 한진이 역시 화재 발생 시 흡입한 유독가스로 인해 폐 손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엄마와 한진이.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한진이의 봄은 언제 찾아올지 기약이 없는데요. 딸을 잃은 슬픔과 가족들의 상처 앞에 아빠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앞으로의 치료비와 살아갈 거처조차 막막한 한진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에 또다시 10에서 많게는 4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강원 내륙과 경기 내륙, 전북 동부에도 최고 15c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에는 시간당 1에서 5cm 이상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10cm 이상의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눈과 비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호남을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해안과 서쪽 내륙,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낮 기온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3도, 습도는 35%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의 민감 국가 목록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을 두고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과 반미 노선 탓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선포가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긴급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뒤 경찰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한 부장급 간부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하는 헌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선 새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새 대결에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헌재는 오늘도 평일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가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선고 날짜 정하지 못하는 이유, 의원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말 각종 추측과 전망이 난무하고 있죠. 네네. 근데 정말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리는 만큼 충실히 심리해야 되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 때 네. 4대4로 딱 극명하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법리보다는 이념 성향 재판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런 비판받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이념 성향 재판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압박이 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더 신중하느라고 길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네네. 그 기존 증언들에서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증거가 네. 계속 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평의 과정에서라도 포함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등의 법적 하자가 있다라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그 재판 과정에서는 소홀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평의 과정에서라도 다 포함이 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속 취소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절차적 흠결은 공정성을 절대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소추 동일성이 상실했잖아요. 그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 또 플러스로 네. 왜냐하면 소추 사유에서 이제 내란죄가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국회 동의를 거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국회에서 나갔던 탄핵안과 기존의 탄핵안 심사하고 있는 탄핵안이 다르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법적 하자가 있어서 중간에 구속 취소가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갈리긴 하는데 일부 헌법학자는 그래서 탄핵 심판 사유를 이제 탄핵 심판 사유에서 그 내란 이거 뺀 게 네. 국회의원들의 표결권도 제약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아니라 네. 각하해야 된다는 얘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탄핵 소추안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을 다룰 수 있는 정도에도 이르지 못한다. 네. 그래서 각하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각도에서 이걸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번 주에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네. 다 4명에 대해서 다 8대 0으로 약간 개별 의견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4명이 다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자, 네. 그 부분을 보고 역시 이런 부분들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구속 취소 과정에서 어쨌든 법원이 절차의 적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헌재도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다. 이런 그 관측이 하나 있고 시각이 하나 있고 다른 시각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공정성을 과시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결정 선고를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 방송통신위원장 그 심판 때 네. 사실 하루만 일하고 이틀째에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게 4대4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념 성향에 따라서 법리와 상관이 없구나. 어떻게 하루짜리 장관 나온 사람을 이렇게 4명이나 그렇게 그 인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냐.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이념 성향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국가적인 관심이나 협박이 있으니까 네. 대통령 이 심판에 대해서도 평의가 길어지지 않나 전망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똑같이 우리 감사원장이나 그리고 검사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념 성향과 달리 정말 법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영향을 그때의 결과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감사원장이나 검사 탄핵안 때 철저하게 법리에 의존해서 정치적인 이념 성향 아니고 네. 했듯이 대통령 심판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자, 광장 민심이 두 갈래로 쪼개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그 후폭풍은 매우 심각할 거다. 이런 우려도 사실 커지고 있거든요. 자, 김희정 의원님 보시기에 이 막 뜨거워지는 막 너무 치열해지고 그리고 완전히 둘로 쪼개진 이 광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대통령 선거 때도 굉장히 뜨거웠죠. 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87년 헌법의 핵심이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주권 행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도 그만큼 뜨거웠던 만큼 그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당선시킬 때만큼이나 뜨거운 것은 당연히 국민들의 이 열정이고 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렇게 되도록 한 계기가 이제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는 국회가 이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거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권 없는데 수사를 하거나 뭐 헌재가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이나 그리고 형사소송법 등을 잘 지키지 않고 재판하거나 네. 뭐 이런 걸 보면서 의회 절차나 사법 절차가 상당히 무시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광장의 분위기를 가열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광장의 열기를 더 뜨겁게 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그 보수층의 뜨거운 열기가 구속 취소 결정이나 이런 거를 거치면서 또 저 진보 쪽에 또 뜨거운 열기로 또 거듭났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김희정 의원님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광장 열기 관련해서 네. 자, 정치권이 이제 국민의 열기, 광장에 있는 분도 아주 중요한 그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열기를 또 반영하는 게 또 정치권이잖아요. 그 광장의 네. 열기가 국민 여론으로 반영된다.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아스팔트의 그 강성 지지층의 정치권이 자꾸 묻어가나?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이런 동전의 양면에 대해서는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야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여당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여당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는 원내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 광장의 분위기를 만든 거는 시민사회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의회에서 우리 여당이 이제 수적으로 모자라고 그런데 공수처 헌재나 이렇게 사법 절차 무시되는 걸 보면서 네. 시민사회가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나선 케이스고요. 지금의 야당이 당론으로 아예 아스팔트 투쟁을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서 과격하게 끌고 가고 있기 여당은 때문에 지도부가 공식 선언은 안 했죠, 사실은. 그 네, 의원들 개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지금 현재 탄핵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쪽은 무슨 정치권이 이거를 막 이끌고 가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법 절차와 의회 독재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느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데 이제 여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개별적으로 독려하고 함께하고 이런 국민들을 격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광장으로 나오라 사람 동원하고 대표가 거기서 나가고 나머지 사람을 동원하고 막 머리 깎고 막 이런 식의 과격한 행동들을 시민사회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야당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양쪽의 큰 차이가 있다. 야당은 지도부가 전면에 나섰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관련되는 질문 드려볼게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여당은 기각 또는 각하를, 야당은 조속한 인용, 대통령 파면을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의 어떤 압박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되게 물론 뭐 신경을 쓰이겠지만 그게 막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계속 압박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냐면 네.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법리에 따라서 네. 그냥 뭐 한쪽의 분위기에서 막 몰려가는 게 아니라 네. 분위기 어느 쪽 분위기든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본심과 다르게 이렇게 어느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덜 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오히려 양쪽 국민들이 다 목소리가 있으니 정말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해라 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네. 자, 지금부터 제가 어느 한쪽에 쫄리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네. 지금부터 제가 승복 문제 요거를 조금 질문을 김희정 의원님께 드려볼게요. 네. 자, 여야는 서로 빨리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 내라. 이렇게 네.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얘기 워딩들을 쭉 보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지도부에서 우리 당의 입장은 승복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승복하겠다 안 하겠다는 워딩보다는 헌재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 그 길만이 정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바로잡는 길이다. 네. 자, 과연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생각하는 그 판결인지 정확히 제가 물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여야 투톱 간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데 여하튼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 야당도 얘기를 내놔라 이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이런 식의 얘기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건 아니지만 여튼 어떤 방송에 나가서 약간 그 승복 안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얘기는 했어요. 자, 그렇다면 김희정 의원님, 사실 네. 승복의 그 관건이랄까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을 선거 판단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앞서 우리가 탄핵 관련 두 분의 대통령 그 탄핵의 아픔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양쪽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메시지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특히 지금은 대통령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모든 발언에 있어서 그냥 좀 말씀을 삼가고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국민들에게 그 무겁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정치권에서의 여야 그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네. 이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뭐 인용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저는 뭐 낮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만 네. 어쨌든 어느 쪽이 되든 그 국민들을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야 지도부가 해야 될 큰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이제 행정부는 계속 정부나 정책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거고 네. 국민들을 하나로 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가 이런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응답을 해야 될 차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저희는 앞서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승복을 얘기했고 예. 그리고 이제 권영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에 적법한 이런 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예. 바른 재판을 저희는 원하는데 민주당은 바른 재판보다는 지금 굉장히 빠른 재판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오는 26일 날 이제 정치 생명이 달려있는 그 선거법 2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소위 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만 피선거권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이 그때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이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서 본인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른 재판보다는 막 빠른 재판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뭐가 나오든 인정하겠다. 이런 부분. 네. 아니면 자기 재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미리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 얘기하신 건 아니죠, 지금? 예, 그 뭐냐면 이제 탄핵과 관련된 걸 얘기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 자기 재판 얘기하니까 여기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요. 네. 그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그 당선 무효형을 받아도 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대법원 재판은 연기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네네. 그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논란이 되는 사안이죠. 헌법 84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 그 탄핵에 대해서 빨리 어느 쪽이든 입장 밝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니 선거법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네. 수긍 못하고 대통령직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게 충분한 이런 위험한 발언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이 나서서 저렇게 아스팔트로 나가가지고 네. 헌법재판소에다가 명확하게 막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일당의 대표로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이 대표나 이 대표 측 민주당은 2심 결과가 좀 본인들한테 나쁘게 나와도 상관없이 직진한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 보시기에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야당 내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 1심에서도 어쨌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명확하게 이거는 기존에도 전과 사범이지만 향후에도 더 전과가 하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면 네. 명명백백하게 대통령 되기 전에 내가 이거를 털고 가겠다가 아니라 네. 대통령 되면 나 이거 피할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걸 선언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아무리 친명 일색인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양식 있는 민주당 지금은 이재명 대표 서슬 때문에 숨죽이고 있지만 분명히 뭐 꼭 반명이라고 얘기하기까진 그렇고 양식 있는 상식적인 민주당 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재명 대표 재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 통과시켰고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이랄까요? 그 부분도 이제 처음엔 좀 하려 그랬는데 잘 안 됐고 그럼 뭐 노란봉투법은 계속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어쨌든 본인이 우클릭을 해서 중도층 확장하고 어떻게 보면 여권 핵심 지지층도 또 겨냥하고 이런 부분 어쨌든 여당 쪽에선 이게 표를 위한 것이다. 심지어는 여당 지도부는 이거 일종의 속임수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업의 성장과 네. 기업의 발목 잡기를 동시에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법만 하더라도 실제 막 그 돈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껏 이렇게 몰아서 일하고 또 쉴 때는 쉬고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예외적으로 52시간 풀어주는 이런 게 필요한데 네. 일반법에 풀어주지 않으면 반도체법에만 어떻게 풀어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발표는 해놓고서 정작 법안으로 성안하는 데 있어서는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좀 그 말하고 국회에서 이 법을 할 때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클릭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회에서 법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네. 그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하게 무슨 외교 전통적인 외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 트럼프의 이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 때문에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국회 이름으로 굳이 여야가 이제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그 민주당이나 진보당 등등에서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40명이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 반대 토론에는 또 민주당에서 반대 토론을 매우 직접적으로 나서면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었던 문재인 정권의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그 조국당의 김준영 의원을 내세워가지고 한미 동맹 결의안 반대 토론까지 막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여기 참 안 됐습니다만 김준영 의원은 그 부인하고 아이 3명이 다 또 미국 국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이중적인 일들을 국회 내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말만 나 뭐 중도 쪽으로 갈래 이렇게 해도 신뢰하기 힘든 이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외교 안보 상황도 뭐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 방문하면서 한국만 빼놨습니다. 뭐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급한 대로 뭐 주미대사도 지냈고 뭐 경제수석 뭐 통상교섭본부장 등 이렇게 지냈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부터 서둘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긴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좀 전에 한덕수 총리 경력에서 주미대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 지낼 동안은 네. 이때 한미 FTA 의회 비준 등에 참 대처를 잘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냈고요. 네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의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제, 통상, 외교 이런 쪽에는 굉장히 적임자인데 그분을 지금 우리가 헌재가 발목을 잡도록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뭐냐면은 헌재는 빨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한 가결 투표수를 네. 대통령과 똑같이 200으로 볼 건지 아니면 총리 탄핵한 숫자인 150으로 볼 건지 그거만 결정하면 되는데도 그거를 결정을 안 해주고 묵히고 있으니 이게 국익에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는 네. 법무부 장관 그 재판 절차 시작하는 거 말고는 헌재가 아직 공식 일정 발표한 게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심까지 다 끝났고 이제 발표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덕수 총리 건. 그래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부터 이번 주 내에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익을 위해서. 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 탄핵에 동의하지 않으면 니네도 내란 동조 세력이야. 네.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재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국가 국정 기조를 적폐청산 이걸로 해서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뭐 조금이라도 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 소위 피로 이렇게 물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네. 똑같이 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풀려나도 그 기간 동안에 상당한 공무원들이 애로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예. 결국 순회는 누가 봅니까? 국민이 봤다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일을 리바이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재판 잘 받고 그 재판 이재명 대표 승복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김희정 의원님께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십니다. 서울시가 뭐 지난달 잠실 같은 주요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풀어줬는데 이게 서울 전역 뭐 집값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일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뭐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는지 이게 좀 약간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뭐 정부나 국회가 손발을 맞춰야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될 역할이랄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거는 짤막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일단 국토부 장관이 공식 입장 밝혔더라고요. 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가 이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서울시와 면밀히 검토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지 아닌지 국회가 잘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893님이 오늘도 뉴스레터 K 잘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알아듣기 쉽고 날카로운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상생 협력하려 애쓰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희정 의원님. 예. 아유 뭐 김희정 의원님이요. 워낙 잘하시니까 뭐 그러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자, 이제 뭐 국정 혼란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종식하고 대한민국이 더 안정되게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힘을 모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탄핵 국면에서 네. 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회의 원내에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파열음을 일으킨 게 사법기구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 원내 재구성부터 시작해서 국회가 갈등의 그 기폭제가 아니라 갈등의 봉합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덧붙여서 이 국회 그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가 얼마 전에 왜 그만두고 이제 뭐 민주당으로 보궐선거 출마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구로구청장 변호사 보궐선거 선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파성을 띠고 막 그 변호사 선임하고 그리고 특정 정당이랑 연계되고 이런 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라도 잡아 나가는 게 국회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첫걸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조국혁신당 의원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하튼 네. 오늘 말씀 김희정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국혁신당. 예, 조국혁신당이었습니다. 예, 바로 잡고요. 자,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자들에게 한 말이라는데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주말 동안 많은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을 더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종전 협상의 주요 의제도 일부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특정 자산의 분할과 관련해 대화를 진행 중이라며 영토 문제와 발전소들이 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언급한 발전소는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내 원자력 발전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상이 단순한 군사적 충돌 중단을 넘어서 영토와 에너지 자원 문제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관련된 발언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다음 달 2일부터 수입 상품에 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서 예외를 둘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네. 상호 관세 부과 정책에 맞춰 자동차 관련 관세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앞서서 최근에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어떤 입장 표명한 게 있어요? 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는 지난 1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두 정상이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대표단은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30일간의 휴전안을 합의했잖아요. 네네. 하지만 러시아는 즉각적인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을 직접 전할 수는 없지만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협상 방식과 러시아 측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위트코프 특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으며 이번 주에 미국 협상팀이 우크라이나를 만나
하거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측과도 추가 협상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위트코프 특사가 종전 협상 진행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까? 네, 좀 낙관적인 전망을 좀 내놨는데요. 네. 위트코프 특사는 현재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양측이 격차를 좁히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아 있지만 두 정상이 이번 주에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앞으로 몇 주 안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던 만큼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유사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스타벅스가 배달 기사에게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뜨거운 음료 건네다가 화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즉각 소송이 이뤄졌고 자, 역시 소송 천국 미국에서 얘기입니다. 자, 법원은 스타벅스가 피해자에게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27억 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우선 스타벅스 화상 사고 어쩌다 일어난 겁니까? 네, 사건은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발생한 건데요. 네. 배달 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 씨는 당시 매장에서 음료 3잔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중 한 잔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음료를 들자 뚜껑이 헐거운 뜨거운 음료가 무릎 위로 쏟아졌거든요. 네. 이 사고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신경 손상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가르샤 씨는 스타벅스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피해자인 가르시아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배심원단은 스타벅스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주의한 음료 제공으로 사고를 초래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스타벅스가 가르시아 씨에게 5천만 달러,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7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와, 727억 원이요? 그 화상 입은 분한테 부럽다고 하기는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긴 하지만 대단한 어떤 소송이네요. 그렇다면 배상 판결 나온 뒤에 스타벅스 측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당연히 스타벅스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스타벅스 측은 가르시아 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제 배상금이 아무래도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건데요. 네. 5천만 달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항상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지켜왔다며 자사 매장의 운영 방침에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이제 미국 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네.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이런 비슷한 맞습니다. 네. 대형 어떤 판결이 있었던 게 있는데 큰 금액 역시 그때도 할머니였는지 누구한테 이렇게 그 뜨거운 커피를 쏟았었는데 이게 미국 같은 소송 천국에서는 이런 게 좀 약간 모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그 추측도 좀 드는데 여하튼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로 이제 일본이 손꼽혔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해요. 요즘 어디를 많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중국인데요. 네. 법무부의 도착지별 내국인 출국자 현황에 따르면요.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인 대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후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64만 7,901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40만 3,470명 대비 60.6%가 증가한 겁니다. 역시 효과가 있었네요. 무비자. 예. 네, 그동안 중국은 이제 비자 발급 절차가 좀 복잡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별 여행객보다는 단체 패키지 여행이 주를 이뤘었는데 단수 단체 비자의 경우 5에서 6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고 네. 발급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금요일 퇴근 후 중국 여행을 다녀와 월요일에 복귀하는 밤도깨비 여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좀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자, 일본 여행 수요 이제
줄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었는지 그 수치로 좀 확인이 됩니까? 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882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예. 올해 1월에도 96만 7천 명이 일본을 찾아 월 기준 역대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들어서 여행사들의 일본 송출객 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예. 하나투어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본 여행 비중이 27에서 28%대를 유지했지만 2월에는 23.7%로 감소했습니다. 모두 투어 역시 일본 여행객이 전년 대비 27.1%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설 연휴에 여행객이 몰렸던 기저 효과로 인해 2월의 수요 감소가 더 두드러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봄꽃 개화 시기인 3, 4월에는 다시 일본 여행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동향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일본 여행객 수 이렇게 줄어든 이유 그걸 좀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일본 여행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국 여행이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환율 상승과 일본의 숙박세 인상 등이 영향을 주면서 일본 여행객의 부담이 좀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중국은 비자 없이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한 건데요. 네. 이제 뭐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있지만 명절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체 여행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중국은 높은 수요를 보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제 본격적인 봄 성수기에 접어든 만큼 네. 중국 여행 수요를 잡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과 상품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환율 얘기 해봅니다. 네. 요즘 일본 엔화에 이목이 쏠립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본 여행 많이 가고 또 엔사 모으는 엔테크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근데 슈퍼엔저 이제 끝났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먼저 오늘 환율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환율은 일단은 원엔 환율을 본다 그러면 네네. 978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환율로 본다 그러면 이제 엔저 현상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엔테크족들이 과거에 그 작년 같은 경우가 인기가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여행 많이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화 모으기. 그래서 뭐 여행 갔다 와서 남아 있는 엔화들 막 안 쓰고 모아두셨던 분들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재테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일본에 상장된 미국채를 이제는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았는데 그 당시에가 일단은 뭐 원엔 환율이 850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도 했었죠. 근데 네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978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엔화 가치가.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런 엔테크족들이 아마 차익 실현에 지금 나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사실 엔화 가치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지난 7월이었습니다. 그 일본 중앙은행이 깜짝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는 엔화 가치는 오른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엔화에 대해서 이제는 팔게 되는, 왜냐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엔테크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좀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파는 시점이 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850원대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네. 978원 정도 하니까 이제는 차익 실현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물론 지금 분위기는 1,000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100엔당 이제 1,000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의 얘기하고 추세로는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건 뭐 이제 가봐야 하는 거고. 근데 일단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은 분명히 나오는 분위기는 분명히 맞다라고 좀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작년에 이렇게 보면 정말 일본 여행 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우 부럽다 이러고 이제 워낙 주중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저분도 다녀왔구나 저분도 다녀왔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보시기에 당분간 일본 여행 가볍게 다녀오기에는 좀 이 사람이 비교하게 되니까 작년하고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여행 가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이 질문이 가볍게 다가온다 하셔갖고 가볍게 가기에는 이제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갔었으면 좀 더 쌌었을 텐데 우리는 항상 비교하게 돼 있어요.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좀 부담을 느끼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여행 가는 거 뭐 가시면 가시겠죠. 하지만은 가볍게 가시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엔화가 이렇게 오르는 배경 이유 뭘까요? 일단 지금 보면은요 엔화 가치가 오르는 거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일단 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과거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말 그대로 엔화 가치를 사실상 저하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겼는데 사실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를 굉장히 떠받쳐 왔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엔화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수출에 대한 문제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는 일본 정부는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품 경제가 컸었거든요. 거품이 식으면서 완전히 경제가 폭락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사실상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탈피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엔화 가치가 이제 뛰면서 조금씩 이제는 엔고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에 워낙 엔화 가치가 낮아서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조금씩 금리를 이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더 높아질 거야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에서 먼저 좀 움직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지난해 4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이 2.2%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는 양호한 성적표고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이 4%가 나와서 물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물가가 높다 보니까 금리 인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엔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나오잖아요. 그럼 엔화는 또 안전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엔화 살려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엔화의 가치가 이제 높아지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은 미국 경기가 침체되면 아무래도 엔화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그게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는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 그러면 채권 투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다른 안전자산이 이제 엔화 쪽으로 또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더더욱 이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 지금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지금 또 엔화 예금도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8월에 엔화 가치가 올랐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으로 코스피가 이제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엔화 오르면서 우리 경제에 영향 미쳤던 이제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엔화 오르는 거하고 우리 증시와의 뭐 상관성이랄까요? 그걸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가 이런 거예요. 그냥 싼 데에서 빌려서 일단 비싸게, 그러니까 싼 데에서 돈을 빌려갔고요.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사실상 이제는 엔화가 싸니까 그 당시에 이제는 엔화를 많이 빌려서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에 이제 국채에 이제 투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지난 7월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엔화 가치가 오를 거야라는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싸게 빌렸는데 이제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이자 비용이 늘어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상환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야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계속 높일 것 같아. 그럼 나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이거 빨리 청산시키자. 그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청산물이 굉장히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빌렸던 거를.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했던 거에서 자산에서 다 뺍니다. 일본 국채 팔고요. 그다음에 뭐 각각의 이제 증시에 투자했던 일본 자금들 다 매도를 던지고 이제 상환하려는 게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완전 블랙먼데이였습니다. 우리나라 주가 11% 빠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싹 빠져나왔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발작을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문제가 이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이겠다 할 때마다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동결을 곧 이제 결정을 하는데 동결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동결마저도 그래도 이제 분위기 자체가 네.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높이겠다라는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반복될 수 있다. 예, 참 아이러닉하죠. 우리는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 예, 물가도 굉장히 높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일본 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 세계 경제가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엔 달러화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달러화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만 해도 달러 환율 오르고 또 강달러 이어질 거다 이런 예상도 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 반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아직 뭐 강달러는 맞아요. 뭐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제는 예전보다는 좀 강달러,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지만은 지금 일단 오늘 3시 반 종가로 본다 그러면 1,447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447원 90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런 거 봐도 아직도 1,400원대 완전 뉴 노멀이 돼버렸고요. 아직 뭐 환율은 계속적으로 달러 환율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좀 그나마 사실 어제가 이제는 1,453원이었거든요. 그나마 좀 환율이 좀 떨어졌던 이유가 일단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도했던 분들이 바로 외국인들이세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실상 이제는 삼성전자 사고자 원화를 많이 사셨거든요. 오늘 장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원화 가치가 뛰고 환율이 조금 이제 내려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는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관심이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의아하셨을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뛴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일단은 외국인들을 봤을 때 위험 선호 심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밤이었는데 이 지난주였죠. 이제는 뉴욕에서 사실상 마지막 이제는 금요일 날 주식 시장에서 괜찮은 거예요. 경제 지표도 괜찮고 사실상 이제는 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는 분위기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 와서 우리 사실은 아직 신흥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고 디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에 대한 뭐 기대치가 요즘에 좋은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환율에도 안정세를 좀 기록을 해줬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게 진짜 삼성전자의 하나의 종목이 이렇게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론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증시에서 보면은 이런 영향도 오늘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오늘 왜 증시가 이렇게 좋았지라고 했을 때 이런 영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과도기 발언도 했었고 약달러에다가 미국 경기 불안까지 이제 겹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달러화의 기축 통화 지위도 흔들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실제 그럴까요? 저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유가 나오는 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달러 약세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사실상 이제 달러 약세를 원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달러가 굉장히 강하죠. 물론 뭐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선에서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일단 100선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달러는 강하다. 라고 볼 수만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 자국의 수출 기업 한마디로 이제는 수출을 위해서라 그러면 약달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약달러를 유지하려고 그냥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예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표상으로는 괜찮은데 심리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와도 그래도 일단 지표상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관세 때문에 살짝 이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나온 건 맞긴 맞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실상 이제 달러의 강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달러가 내리고 상대적으로 엔화, 그다음에 유로화 강세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 원화만 나홀로 약세다. 이거 왜 이래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아마 정치적 리스크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제 시장의 전망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봤을 때에 환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통화의 가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를 봤을 때 원화의 가치를 봤을 때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정치적인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또 정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추경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뭐 경기부양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정책적인 영향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조금 투자하기가 좀 머뭇거리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돼야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환율 안정세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화는 이제 관세 충격 좀 덜하다고 하고 우리는 좀 관세에 더 민감하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뭔지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국과 미국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하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 당국이 계속적으로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때문에 그 방향성을 지금 좀 잃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이 탄핵 심판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히 미칩니다. 네. 이거는 확실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 봤을 때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빨리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뭐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일단은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돼야지만 외국인들로 돌아올 수 있고 오늘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1,400원대 넘어가는 이런 고환율 상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제 빨리 결정되냐에 따라서 이 환율에 대한 진정세 이런 것들도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원화가 반등기에 잡을 수 있을지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역시나 수출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이 딱 그 장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아나니까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이 수출이 회복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환율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좀 저 방송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단합이 돼야 된다. 국민 모두가 그래서 이제는 수출을 위해서 열심히 단합이 돼야 되는 부분.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경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수출과 단합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터틀즈의 해피 투게더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her tight. So happy together. If I should call you up, invest a dime,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lose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could be so very fine, so happy together.